안녕하세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자, 1월 9일 목요일 마포스퀘어 1부 이 시간 뉴스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훤칠하게 잘생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시사평론가 중에 가장 잘생긴 분이다. 제가 그랬었나요? 아니요,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 네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반갑습니다. 그 시사평론계에 워낙 인물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 정도만 돼도, 평균만 돼도, 여기 와서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이동영 작가밖에 모르거든요. 김용민 PD 이렇게 딱 보시면 대략 사이즈가 나오실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과 외모 비교를 해서. 예.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얼굴 보고 하니까 저도 약간 힐링되고 좋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으면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코레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최연애 사장 하는 집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철도 노조원들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죠. 네, 아마 최연애 사장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이제 받은 내용들을 아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징계 절차 착수를 드디어 오늘부터 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1차 징계위원회 열고 지부장급 간부 142명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아마 이번 달 내내 칼바람이 불어칠 것 같죠. 징계위가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는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단 지부장급 이상은 파면, 지부 간부급은 해임 정도 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 가장 최고의 징계죠. 파면과 해임, 둘 다 한마디로 잘리는 겁니다. 잘리는 건데, 이 파면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에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못 받게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징계인데, 사실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학생 성폭행 요 정도 해야 이 정도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비리 이런 거 갖고는 요까지 가지도 않고요. 그 정도면 정직, 감봉 요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철도 파업 같은 경우에는요. 준법 절차를 다 지킨 정당 파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레일이 아주 무리수를 또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2009년 파업 당시에도 해고자가 169명이나 됐었거든요. 이번엔 아마 한 500명 이상은 아마 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암울한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이제 또 해결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코레일은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명권 보장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1인당 한 30분 정도 소명 시간을 준다는 거거든요. 네. 30분 동안 과연 어떤 잘못을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할 잘못을 소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 징계 수위가 소명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조합 탈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아마도 징계 수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초등학생 반성문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네, 이게 굉장히 좀 비열한 방법이죠.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노조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나요? 일단 노조 측에서는요, 이 소명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대로 이거 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리고 징계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투쟁 방침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또 한 번의 강한 파업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새누리당이 조금, 새누리당 행동. 웃을 소식이 좀 많습니다. 네. 이게 좀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네. 손석희 JTBC 보도본부 사장을 접촉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김성태 의원인데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만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김성태 의원은 무슨 영입이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식사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은 또 조금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이 정말 중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정몽준 의원이나 김황식 전 국무총리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오로지 손 사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손석희 사장이 거기에 영입이 된다면 뭐 나름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겠으나 과연 이 손석희 사장이 거기를 갈지 좀 사실은 믿기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을 자꾸 선거 전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거든요. 네. 누구 한번 떠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 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때묻히기 혹은 뭐 오물튀기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후보로 한번 거론됐지 않느냐. 당신도 뭐 손석희 사장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후보 거론되지 않았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이런 그 오물튀기기에 당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도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순 시장님이 주진우 기자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떴던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새누리당이 늘 서울 수복, 서울 탈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지방선거가 전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예, 서울시장 정말 서울시를 잘 이끌어 나갈 한 사람 행정인을 뽑는 절차인데 무슨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 딱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자, 보수 대연합이 밥값을 깎아달라면서 생떼를 부렸다. 이건 또 뭔 얘기인가요? 사실 제 이 뉴스 때문에 왔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전화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 12월 17일 보수 대연합 이름도 거창한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처에 낭만창고라는 꽤 큰 고깃집이고요. 저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고깃값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사실. 여기가 1인분에 한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여기를 갔어요. 200명 예약해놓고 600명이 몰려갔답니다. 보수대연합이 인기가 좋았나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삼겹살 맛있게 드시고는 갑자기 이제 밥값 후려치기를 시도를 한 거죠. 보수대연합에서. 서비스가 불량했다. 그러면서 1,300만 원이 나온 식사를 600명 가서 1,3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1,000만 원만 내고 나온 겁니다. 300만 원을. 아무리 뭐 밥 장사가 많이 남다고 그래도 300만 원을 후려치기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식당 쪽은 이 1,300만 원 나온 것도 사실상 한 1,400만 원 정도 나온 건데 그중에 100만 원을 할인해 준 거다. 우린 더 이상 깎아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 보수대연합 쪽은 소송하려면 해라. 우린 못 내겠다. 배째라. 이런 식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변희재 씨가 이제 또 명언을 남겼는데 반찬이고 김치고 잘 안 나왔고 돼지고기도 초벌구이가 안 된 채 나왔다. 이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정상 서비스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DC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박 대통령에 이어서 참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운 분이시죠, 이분도.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받고 안 낸 이 싸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극우논객인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가 있죠. 네. 근데 여기에 이 식당을 종북 편향의 식당으로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식당이 종북 식당이 있습니까? 이런 그 황당한 기사를 실어서 또 입길에 오르고 있는 거죠. 이 기사 보니까 작성자가 온라인 뉴스팀으로 돼 있는데 작성자 옆에는 변희재 씨 이메일이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변 씨가 직접 쓴 게 아닌가. 사실 저희 위키프레스도 가끔 기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온라인 뉴스팀으로 해서 제가 올리기도 하거든요. 이건 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영업 비밀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뭐 우리 인터넷 신문사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뭐 하여튼 저는 동병상련의 기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사 보면 뭐 식당 서빙 인력이 3명밖에 안 됐다. 그래서 서비스가 부족했다. 그리고 뭐 이 식당 이름이 낭만창고인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적시까지 하면서 명예훼손에 해당될 만한 일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주 한 병에 4,000원이다. 너무 비쌌다는 거죠. 소주 한 병 4,000원. 물론 보통 한 3,000원 받는 데가 많긴 합니다만 강남이나 여의도 쪽 가면요. 워낙 땅값이 또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4,000원 하는데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 데도 지금 다 앞으로 이 보수 어떤 뭐 단체 손님을 받았을 때는 잘못 안 깎아주면 다 종북이 될 만한 이런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뉴스 접하신 분들 앞으로 단체 예약 손님 받으실 때요. 그 단체가 보수 쪽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빨갱이로 몰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고기 비싸다고.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 집회 꼬박꼬박 지금까지 열리고 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이제 몇 분 안 남아서 사실은 빨리 무언가 해결이 되고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자스민 길정우 의원이 위안부 기림비 설치에 반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혹은 위안부라고 하는데 이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 국회에 기림비 설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이자스민 의원, 길정우 의원 둘 다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네.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겁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이 발의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해외에도 많이 설치가 좀 됐고요. 이걸 이제 국회에도 좀 설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도 뜻을 좀 함께하자 이런 계기를 만들자는 게 주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자스민 의원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괜히 건드려서 갈등 조장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물어야겠네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또 길정우 의원도 이제 길정우 의원이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과 일본 의원연맹 소속 자민당 의원들을 통해서 일본의 법적 책임, 공식 사과, 배상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 좀 지켜보다가 나중에 하자 이런 취지였다고 변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글쎄요, 기림비 설치에 지금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왜 그럼 그때 반대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자스민 의원도 길정우 의원도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왜 반대를 했는지 국민 앞에 떳떳이 좀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할 일은 이분들의 이름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네. 나중에 표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이고 길정우 의원입니다.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아유, 예, 참. 이게 새누리당의 수준입니다. 네. 이근한 씨,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라고 흔히 얘기를 네. 하죠. 고문 기술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분의 고문에 허위 자백을 한 납부거부가 37년 만에 무죄 확정이 됐다고요. 네, 본인은 또 이 고문도 아트라는 이런 명언을 또 남기기도 해서 고문 아티스트라는 별명도 있는데 어쨌든 이 조기잡이 도중에 북한 경비적에 피랍됐다가 돌아온 뒤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정모 씨가 37년 만에 정말 길기도 깁니다. 37년 만에 무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 씨는 지난 1968년에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끌려갔는데 5개월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뜬금없이 8년 뒤인 1976년에 그때 한참 공안 바람이 불 때죠. 이때 정 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을 했고 당시 경기도 경찰국 수사관이던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의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이 됐고 1989년 풀려날 때까지 13년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겁니다.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확정을 받은 겁니다. 이 37년간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상상도 못할 일 같은데요. 네, 인생을 송두리째 정말 빼앗긴 거죠. 그렇죠. 가족들도 굉장히 피폐해졌을 겁니다. 아마도. 네. 고문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고문을 한 사람에게 자기가 한 고문을 그대로 당하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반어적 표현인데요. 네. 이 정도로 고문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최근에 영화 변호인에서도 보면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끔찍합니다. 네. 예. 편집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중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4명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전국 1,794개 고교 중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경북 청송여고와 경기 파주의 한민고 둘뿐이었습니다. 이 채택률로 계산하면 0.11%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20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문제 제기를 외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교육 소비자들의 외압은 바람직한 외압 아닌가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의 반박을 들어보시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해서 한 말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채택한 청송의 모 여고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고 하는 것이 마땅히 공시돼야 되는데 예. 지금 제도 미비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압이라고 하면 권력 측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뉴라이트 단체들 그리고 보수적인 단체들에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을 종용하는 외압의 증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교육부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압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 정보 공시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보의 네. 공개를 요구한 것이지 그것을 외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무울님께서 서울 디지테코 채택했대요라고 써주셨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이 교학사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오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교과서라면 어떻게 이렇게 부실할 수 있을까가 저희가 계속 제기한 문제예요. 그래서 검정심사위원회 명단도 좀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채점표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요.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1,500개 이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검정 통과 전에도 470여 개를 제일 많았었고 검정 통과한 뒤에도 수정 명령을 251개를 제일 많이 받았었고 그 뒤에 자체 수정을 했다고 하는 게 375개였는데 이 내용 중에는 인용 출처나 사진 오류 등이 틀린 것이 227개나 있는데 이걸 한 건으로 처리한다든가 또 한 문장 한 페이지에 2-3개씩 있는 걸 한 건으로 처리한 게 한 60여 건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다시 또 수정하게 해주고 다시 재수정하게 해주고 하는 기회를 그동안 수없이 줬어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통과된 교과서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나중에 장관이 이제 다 끝났다고 12월 달에 발표를 하고 난 뒤에도 자체 수정하고도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게 한 40여 건이 있어서 저희가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서 이제 이거는 검정이 취소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항에 걸리는 것인데 그때도 이제 또 그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담당 국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200-300건이 더 들어와 있다라고 말을 해요. 200-300건이 또 들어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미 학교에는 교과서 선택하라고 배포해 놓고 난 뒤에도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40여 건이 있다든가 또는 또 자체로 또 수정한 것이 아직 확인 못한 것이 또 200-300건이 있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부실이라는 거죠. 부실이고 불량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개 중에 오류가 제일 많으니까 선택을 제일 적게 받은 거예요. 이거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검정하고 심사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의자가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출입 기록이 돼 있다고 증언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우성 씨인데요. 이 유우성 씨는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로는 처음으로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 나와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는데 북한에 갔다 온 것처럼 변조돼 있다. 검찰과 국정원이 나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날조 은닉했다면서 수사 담당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우성 씨의 목이 메이는 듯 말을 잇지 못하는 목소리 직접 전해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조사를 1년 가까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1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재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솔직히 제가 무슨 다른 사건도 아니고 간첩 사건으로 받고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말도 못하겠고 사람도 못 만나겠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 예.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론이 조금 더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뤘으면 유우성 씨의 억울함이 조금은 덜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언론 환경에 대해서
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이달 만에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 매입 부담이 없게 장기 저리 대출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루는 쉽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가 또 다음 날은 빚을 줄이는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가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아마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이제 1,000조 원이 넘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물론 현재 이 가계부채 금액이 큰 것도 문제지만 질적인 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1억 2천만 원 가량으로 임금 근로자가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들은 부채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이 부채들 가운데 이제 부실 위험이 있는 잠재 위험 부채가 한 60조 7천억 원 정도가 되고 또 고위험 부채가 한 1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한 74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의 자기 자본의 총합이 2012년도 말 기준으로 15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말은 지금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가계부채 1,000조 중에 60조라고 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돈을 대출을 해준 은행들의 자기 자본 대비로 해서 지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금액의 비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금액이 거의 75조 원 가까이가 되는데, 이 시중은행들의 자기 자본의 총합이 150조라는 건 그 절반, 자기 자본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받지 못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 굉장히 벌써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으로 주택 매입하는데 주택 구매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장기 저리 대출을 늘려주겠다라는 말을 아마 써줬으니까 그냥 읽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올해 이제 주택 매매 거래를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또 신년사에 직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면은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렵게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그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게 누가 써준 글인지는 몰라도 어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하우스푸어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하우스푸어가 먼저 왜 생겨나냐 하면 하우스푸어는 돈이 없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다 보니까 하우스푸어가 현재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동산 시장에 돈도 많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소득도 안 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이 집을 많이 산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집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이 없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무리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가계 이자 수지가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03년도, 4년도 이전까지는 그래도 예금을 한 사람들이 대출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게 역전이 된다는 이야기는 2004년도 정도까지 목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집을 사는 시대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 소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자기 집을 사기 시작을 했고 이게 한 2007년도, 8년도 되면 이것도 다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자기 돈이나 혹은
그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신 분들이 2007년도, 8년도까지 다 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아파트를 여유 있게 구매하실 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부나 금융권이나 건설업자, 언론사들이 이제 손잡고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서부터. 그리고 이때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이제 넘어가서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지금의 하우스푸어가 결국에 된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하우스푸어가 이런 배경에서 양산이 되었는데 이런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만들어서 이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 안 그래도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어렵게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지금 어디서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이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뭐 대학생들한테 대출을 내줘서 집을 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그 정부 대통령이든지 정부 관료든지 나와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대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이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 아직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돈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쉽게 꿔주면서 집을 사기 쉽게 해준다고 계속 뻥터리 같은 대책만 내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계속 지난 연말서도 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풀겠다고 하고 있고 그 어제도 용적률을 뭐 300%까지 올리겠다. 또 산업단지 같은 것도 뭐 그린벨트 지역에 이런 곳에다 더 개발을 하고 여기는 뭐 용적률을 500%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날은 바로 또 가계부채가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내놓겠다. 라는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대책들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런 게 서로 상충하는 건지를 모르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거면 정말 무능한 정부인 거고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 이런 대책들을 내어놓는다는 건 정말 부도덕한 정부라는 이야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나 이런 뉴스 내용을 보고 그대로 믿고 따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예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때이니까 어떤 무리한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나나 내 가족을 좀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방안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기리사께서 전해주시는 경제 뉴스를 아마 꼬박꼬박 계속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계속해서 그 금값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금값, 금 재테크라고 표현을 하죠. 네. 예, 예.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오늘은 얼마가 올랐나 이걸 서로 체크하던 날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아마 금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게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 시평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동안 이제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돌반지나 이런 것도 다른 한돈하던 걸 단돈하시고 아니면 이제 다른 선물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뭐 돌반지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2000년도 이후서부터 큰 이 금값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2000년도 이후에 크게 두 번 정도 이제 금값이 상승을 했는데 2005년서부터 7년 사이, 2009년부터 11년도 사이 두 차례 정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5년부터 7년도 사이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글로벌 투기 거품 호황 기간이다 보니까 이 다른 곳에 투자되고 남은 돈들이 이제 금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좀 금값이 오른 면이 있었고, 네. 이게 2009년도서부터 2011년도 사이에는 미국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전에는 미국 국채나 달러가 뭐 금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투자가 많이 됐었는데 미국 경제 자체가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위험에 처해지다 보니까 미국 국채라든가 달러에 대한 신용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거기에 투자됐던 돈들이 이제 금으로 투자가 되면서 금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 4월부터 그 이전서부터 이제 조금씩 그 정체를 보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급격하게 하락한 건 이제 2014년도 4월 달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FRB에서 출구 전략을 언제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달인 그 5월달, 6월달쯤에 버네키어 의장이 이제 출구 전략을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금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올해 1월서부터 FRB가 이제 출구 전략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매월 FRB가 사들이던 국공채라든가 MBS 채권을 이제 더 이상 FRB에서 매입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국채 수익률도 이제 3%를 넘어버렸고 미국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에 금 투자를 했던,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이제 신용이 떨어지면서 금액에 투자했던 그런 어떤 메리트가 좀 떨어지면서 금값도 같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네. 또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수요하는 두 나라가 인도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97년도에 겪었던 외환위기와 같은 비슷한 사태가 이제 작년 2013년도에 그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있다 보니까 금 수입 제한 조치를 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금을 사오려면 달러를 외국에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달러가 나가는 걸 막으려고 금 수입 제한 조치를 해서 2013년도부터 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2013년도서부터 이제 중성장 구조로 바뀌어가면서 아무래도 성장률이 둔화되게 되면 금을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이제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 보니까 금에 이게 주로 수요를 담당하던 두 나라가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네. 여러 가지 소식들 고맙습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마포스퀘어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